새로운 경제시장의 지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코인 천기누설 앵커 문다연입니다. 매주 화요일 세상 돌아가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머니주와 최유한의 경제누설 시간입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경제평론가 최유한입니다. 추석 연휴 잘 지내셨죠? 저는 방송하고 싶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오늘 열심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 구글 갑질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후에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새롭게 업데이트된 소식들이 있을까요? 지난번 제가 방송할 때 국뽕이 가득 차올라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선도적으로 이런 플랫폼 독점에 대해서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한 거고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한국이 했으니까 우리도 하자라는 분위기로 반독점 법안들을 계속 내놓으면서 플랫폼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너무너무 국제적인 기업이고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가 권력이 제어하지 못하면 잡아먹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느 나라가 먼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거냐? 예, 대한민국이 먼저 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도 다 따라서 방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보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플랫폼 독점 종시법이라든지 유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서 소송 진행하면서 규제하려고 하고 있죠. 어쨌든 대한민국 짱입니다. 근데 또 최근에는 국내 대형 플랫폼들도 구글과 같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제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온라인 근간의 이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 당연히 높아지고 있죠. 구글, 애플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소위 얘기해서 독점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목소리가 높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규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과도한 법적 규제 강화는 국내 기업의 기업 경영 의욕을 꺾을 수 있다라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야죠. 평론가니까. 많이 해 먹었잖아. 이제 적당히 해라. 예,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번 듣지만 이렇게 확실한 의견 그리고 너무 열정적이셔서 자연스럽게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강의 열정적으로 해주실까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친일파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시에 친미파도 많아져야 되고요. 친중파, 친러파, 심지어 친북파도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반민족적인 친일파, 반민족적인 친미, 친북, 친러, 친중은 안 된다가 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웃 나라들과 호혜적으로 잘 지내야 되죠. 그 나라 잘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대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일본은 동시에 일본도 대선이죠. 거기는 대통령이 아니라 총리를 선출하는 거니까 10월 달에 총리 선출을 위한 어째 총선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일본이 과연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들어왔고 어떻게 가는지 일본을 잘 알자. 그래서 앞으로 친하게 지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실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머니좌 최유한의 경제누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매주 핫한 키워드만으로 시장 읽어주시는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이번 주는 어떤 키워드 가져오셨을까요? 오늘은 일본 정치입니다. 예, 한국 정치가 지금 마구마구 대통령 선거 앞두고 시끄러운데 우리 앞에 있는 일본에서도 정치 때문에 시끄러워요. 거기는 총리를 뽑는다고 하니까. 그런데 일본과 우리나라는 이렇게 신이 딱 떠가지고 다른 데로 나눠주지 않는 한 계속 붙어서 서로 간에 교육하면서 서로 간에 배울 건 배우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정치가 전체적으로 망치고 있거든. 왜 망치고 있는지, 일본 정치는 과연 어떻게 구조화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왔는지에 대해서, 특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평화헌법 구조, 일본의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평화헌법 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지만, 자, 진행하겠습니다. 제 제목이요, 자민당의 일당 우위 체제, 일본 정치와 선거입니다. 자유민주당,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민당이 돼서 자유민주당의 일당 우위 체제. 일본은 일당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하면은 일본 야당 얘기 나오는 거 잘 못 들으셨을 거예요. 보통 자민당 얘기 나오거든. 왜? 일당 우위 체제. 엄청 힘이 세요, 일본 자민당은. 그런데 일본 야당은 엄청 힘이 약해요. 왜 그러냐? 분열되어 있어서 그렇죠. 서로 합하지 못해서 그렇죠. 예. 보수는 좀 그런 것 같아. 힘을 잘 합치는 것 같아. 자, 스가 총리가 당 총재 선거 입후보를 포기합니다. 아베의 후임을 맡았던 스가 요시히데가 1년 만에 총리를 그만둡니다. 예.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께서 다 아시죠? 올림픽 개판 쳤죠. 코로나는 난리가 났죠. 뭐 이유 말씀드릴게요. 스가 내각 지지율 추이를 봅시다. 사실 맨 처음 작년 9월에 맨 처음 스가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60%가 넘었어요. 70% 가까이 됐어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모든 지도자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스가는 아베 후임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괜찮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이 스가라는 사람은요. 세습이 엄청난 일본 정치에서도 세습 안 하고 자수성가한 정치인이거든. 그러기 힘들어요. 그래서 총리까지 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가는 그런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관방장관하고 총리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대단한데 잘해봐 박수 친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떨어지다가 올해 들어와서 쭉 떨어지면서 지지율 28% 아마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계기도 있긴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릴게요. 이러다 보니까 10월 달에 있을 총선에서 이 스가를 대표로 해서 총선은 못 치르겠다라는 것이 자민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의견이었어요. 스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정치 일정 보면요. 작년에 스가를 자민당 총재로 선출합니다. 9월 달에 제99대 총리 취임합니다. 이번에 총리 취임하는 사람은 100대 총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요 사이에 일이 많았어요. 일이 많았어. 올림픽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어요.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거지. 그래서 총재를 불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번에 9월 3일 날. 자민당 총재를 불출마 선언한다는 건 다음 총리를 안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대략. 그래서 17일 날 총재 선거 고시했고 29일 날 선거 개표 하게 되고, 그리고 30일 날 총재 임기가 시간 날 완료되고 후임으로 10월 4일 날 선출하고 나서 21일 날 현 중의원 임기가 만료되면서 선거가 있을지 11월로 넘어갈지 모르겠으나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 일본은 이렇게 정치 일정이 있다라고만 아시면 됩니다. 스가가 실각한 거 권력을 내놓기 쉽지 않거든요. 일본도. 스가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통령입니다.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권한 플러스 알파의 권한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 권력자입니다. 권력자. 그런 권력자가 1년 만에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하고 내놓은 겁니다. 이유 첫 번째, 코로나19 책임론. 일본 국민들은 올림픽 개최 이후로 나아지지 않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신규 확진자에 대한 책임을 스가한테 물은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일본 의료업에 막 붕괴된다고 하니까. 그 모순된 메시지. 두 번째, 올림픽과 코로나는 상관없다.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거든.
정부 메시지에 폭주하는 신규 확진자의 현실 괴리, 국민들이 열받는 거지. 내 다시는 자민당 찐나보다 찐나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쫄은 거지. 예, 의원들이 쫄았어요. 세 번째, 올림픽만 열리면 엄청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올림픽 열리고 나니까 폭망했죠. 예, 올림픽 효과가 없었어요. 무관중이냐 분위기 좋아. 대략적으로 이 세 가지를 이유를 듭니다. 전 달라요. 저는 근본적인 원인, 민주정치의 기본을 지키지 않았어. 네, 나중에 스가가 거짓말했던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스가가 물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정치는 국민들한테 모든 걸 다 까보이고 내 상황이 이러니 이 상황에 대해서 판단해 주십시오. 예전처럼 가르치고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했거든. 기본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가는 물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일본의 중요한 것은 현대사, 지금의 일본을 이해하려면 현대사의 두 가지 장면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메이지 유신, 또 하나는 패전입니다. 1945년. 네, 이쪽은 패전이에요. 진 거예요. 졌는데 마치 자기들이 피해당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미운 거지. 예. 자, 누구냐? 얼굴이 다른 사람 같나요? 예. 이게 메이지 국왕입니다. 메이지 국왕인데 이건 일본 전통 복장을 한 국왕의 모습이고 메이지 유신을 거치면서 얼굴을 조금 이렇게 사진으로 깎아냈대요. 예, 이 사진이 그렇대요. 왜? 서양을 닮고 싶다라는 강렬한 열망을 국왕을 통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메이지 유신 1868년에 굉장히 일본 전체를 싹 다 바꿨어요. 메이지 유신이 없었으면은 한국한테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따라가지만 한국한테 안 돼요. 이유가 뭐냐? 결정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람 누구? 자, 문화 앵커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는 있으시죠? 누군지 모르시죠? 자, 우리 민족한테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일본 국왕은 이토 히로부미를 중심으로 각국의 시찰단을 파견했어요. 미국, 영국, 독일 등 전 세계 12개 국가에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한 시찰단을 파견했고요. 그때 우리나라 뭐 했습니까? 우리나라는 흥선대원군 쇄국. 네. 자, 독일 유학 이후 이토 히로부미가 독일의 헌법. 야, 이거 좋다 해가지고 거기 본따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메이지 유신 시기 근대 국가를 형성하게 되고 국민 주권이 아니라 일왕 주권을 확립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거기에 왕이 있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 채택하고 의회구조는 귀족원, 귀족의 이익을 받아들이는 귀족원과 중의원, 일반 국민들 내지 다른 중간층의 입장, 중간 계급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중의원, 양원제를 채택하게 돼요. 근데 양원제를 채택할 때 이유가 참 웃긴 게 뭐냐면 영국도 군주국가제는 보통 국민이 정치에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원을 개설해요. 동시에 귀족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기 때문에 상원을 개설합니다. 그런데 미국 등 연방국가제에서는요. 인구수에 따라서 하원을 개설하고요. 자, 각 주의 이익을 대변해서 상원을 개설합니다. 근데 일본은 귀족도 없는 일본이 양원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 이게 제일 웃기는 거예요. 일본이 민주정치가 아니라고 얘기한 증거가 뭐냐면은 보세요. 내각제를 채택하는 것까지 이해하겠어. 입헌군주제. 일왕이 상징적 국가 원수예요. 의원 내각제. 내각이 총리 대신이에요. 왕이 있으니까 대신. 신하라는 거지. 국회가 국정 운영해. 이해하겠어. 근데 왜 양원제, 참의원, 중의원은 국민들의 일반적인 요구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인데 이 참의원이라는
상원은 누구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거냐? 귀족의 입장을 계급적 입장을 받아서 상원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연방제 국가가 아니니까 각 주의 이익도 아닌데 왜 이게 있어? 이유가 뭐냐면요. 개념이 없어서 그래. 개념이 없어서. 그래서 일본은 민주정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귀족도 없는 일본은 양원제. 자, 영국처럼 상원은 귀족이고 하원은 중의원, 서민원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다 정리가 됐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중의원은 그대로 있지만 참의원, 귀족원이 역사를 계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해요. 왜? 거기에 헤게모니가 있기 때문에, 헤게모니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고 어디 가서 뭐 좀 한 깨나 이렇게 한다는 사람들이 야, 이 귀족원 이거는 우리 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뭐 좀 있지 않냐 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참여연 폐지에 대한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이 세습직이야. 세습직. 국회의원이 직업이에요. 아버지도 국회의원, 할아버지도 국회의원. 그러니까 나도 국회의원 돼야지. 가 통용되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20%가 넘는 사람들이 세습직으로 참여연을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이 되고 아베가 그랬어요. 아베 할아버지, 뭐 아버지 다 국회의원이고 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일본의 전체를 좌지우지하니 밥 굶고 있는 서민들의 심정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모르지. 그런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국가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는 있지만 내가 오늘 50억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근데 국민들이 참여연 폐지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나지. 일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럭저럭 넘어가는 겁니다. 중의원과 참여연, 이거 핵심은 뭐냐면은 중의원과 참여연은 각각 역할이 있다. 똑같이 한다. 뭐 법안이라든지 다 똑같이 한다. 그런데 양원이 다를 경우에는 양쪽의 의견이 다를 때는 합동협의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되 합동협의회 통해서도 결정이 안 나면은 중의원, 일반 시민들이 뽑은 중의원의 결정이 우선된다. 일반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렇게 된다. 중요한 거는 학교 교과서에서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비교해서 중의원 4년, 6년 그 의원 수도 이렇게 되고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 이 중의원한테는 있는데 참여는 해산이 불가능해 또. 참 미치겠네. 자, 그리고 국회 해산은 중의원은 가능하지만 이게 또한 불가능해요. 이 기본적인 거는요. 그냥 교과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일본 헌법은 전쟁 포기, 전력 불보유, 교정권 부인을 합니다. 일본은 전쟁하면 안 돼요. 근데 현재 일본 이게 아베 신조인데 이 사람은요. 지금 뒤에 물러나가지고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도 파워가 짱짱한 사람이야. 자,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 플러스 알파라니까요. 진짜로. 국무대신 행정학부 지휘 의안 있고 자위대는 자위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군대처럼 파견하죠. 전체 감독해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일본 총리는. 역대 총리들 보면 되게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나카소네 야스히로도 그렇고 고이즈미 주니치도 그렇고 조금 우리나라랑 뭐 이렇게 좀 마찰 좀 있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좀 이렇게 잘 좀 지내보자 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후에 있는 총리들이 한국을 개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속국이라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은 거지. 자민당 중심 정치 체제가 일본의 핵심입니다. 평화헌법은요, 일본의 평화헌법은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헌법이에요. 그래서 1900 이후에 1955년 10월에 좌우로 분열되어 있던 사회당이 일본 사회당 전체 통합하면서 탄생하고 여기에 자극받은 일본의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자유민주당을 결성합니다. 이것이 55년 체제로 지금 쭉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자민당이
자민당에 대해서 사회당 쪽에서 아무리 밀어붙여도 거기에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과 2분의 1 정당제라고 이야기하죠. 55년 체제 결과 딱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쭉 내려오면서 지금까지 제1당의 자리를 놓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09년에 정권 교체됐죠. 이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93년에 정권 교체가 됐어요. 어떻게 교체됐냐? 첫 번째 호소카와 모리히로 총리가 등장하면서 자민당이 여기서 과반 실패하고 나머지가 합쳐져서 정권을 교체합니다. 이때도 1당이었어요. 자민당은. 두 번째 하토야마 유키오, 되게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 독자적으로 정권 교체를 합니다. 와, 이때 일본이 변했구나. 우와, 드디어 일본도 정권 교체하는구나. 라고 이제 단 3년 만에 다 폭망해서 말아먹었지. 근데 무튼 2011년에 원전 터지고 악재가 많았지만 대처를 제대로 못했죠. 어쨌든 상당한 정치개혁에 대해서 성과를 거둡니다. 근데 왜 장기 집권을 하게 됐을까? 이익 유도의 정치.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이익이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많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떼줬다는 거지. 만족하게 했다는 거죠. 특히 토목공사 많이 나갔다는 거지. 두 번째, 왜 자민당 장기 집권을 하게 됐을까? 이게 웃기는 거예요. 이건 제 표현입니다. 강한 야당의 존재 또는 약한 야당의 존재. 이게 뭐냐? 1과 2분의 1 정당제가 뭐냐? 자민당은 항상 3분의 2를 가져가요. 의석수에. 그 나머지는 누가 가져가냐? 늘 3분의 1. 3분의 1은 늘 사회당 또는 공산당 연합 가져가요. 그래서 힘의 균형은 되는데 제가 왜 강한 약한으로 했냐면은 자민당 집권에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만 강한, 그런데 결코 집권할 만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한 야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 우리 유신 정권 때도 그랬답니다. 예, 그랬어요. 파벌의 존재. 포괄정당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민당이 웃긴 게 뭐냐면은 파벌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따 더 설명하지만 파벌 안에서 총리가 교체됩니다. 그럼 마치 정권 교체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자, 선거체제 봅시다. 중대선거구제. 한 당에서 출마를 시킨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구에 뭐 두 사람 이상, 5사람, 6사람 굉장히 많이 6등에도 국회의원 되는 거, 다 5등에도 국회의원 되는 거. 이것이 중대선거구제예요. 근데 자민당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자민당 후보들이에요. 자민당 A 파벌, B 파벌, C 파벌 이 사람들이 다 나가요. 그리고 여기 뭐 사회당, 공산당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안에서 결정이 된다니까요. 그 이 사람들 떨어지고 A, B, C, D, E까지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A, B, C 되고 뭐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포괄정당이라는 게 마치 이 안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많은 파벌이 총리를 배출하니까 그 안에서 정권 교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소선구제는 우리나라도 하니까 아실 거예요. 이게 석패율 제도가 있어요. 석패율 제도.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거 제도를 누가 만듭니까? 중대선거구, 소선거구를 누가 만듭니까? 국회의원들이 하거든. 절대 자기 밥그릇 안 뺏기려고 하니까 에이 그러지 마시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에 출마하세요.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 가능해요. 라고 해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까지 잘 해먹고 있습니다. 예. 이게 공천 갈등의 완화 구제책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기득권층에. 우리나라는 그때 얘기 나왔던 거는 열세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으로 확대시키는 공공적 성격이 있는데 이거는 순전히 사익이야. 사익을 우선하는 정치가 무슨 민주정치입니까? 자, 봅시다. 이 사람이 일본 유도형한테 난이 로코인데 자서식 투표가 뭐냐면 일본은 이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최요한이 출마했는데 이름을 제대로 못 써요. 최
용한으로 써봐. 근데 보니까 대체로 최요한이 출마한 거에 대해서 찍어준 거 같거든. 그러면 인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 출마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별명이 야와라 짱, 유짱이에요. 근데 다니료코라고 안 쓰고 야와라 짱, 유짱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것이 자서식 투표입니다. 웃기죠? 그래서 웃긴 게 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다나카 캔이 2명이네. 다나카 캔이 2명이야. 한자도 같아. 그러니까 나이로 구분한다. 나이로. 이게 일본 민주주의 투표의 현재입니다. 나이로 구분한다.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뒤에 얘기는 안분표 따라서 하는 건데, 안분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름이 야마다 A가 나오고 야마다 B 똑같이 나왔는데 원래 한 사람 뽑힌다면 나카무라가 당선돼야 돼요. 득표수로 되면. 그런데 야마다 A나 B냐라고 안 쓰고 야마다라고 쓰면 이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지. 그게 10표나 나왔어요. 그럼 이걸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참. 나중에 봐서 이 10표를 나눠서 너는 7표를 가져가고 너는 3표를 가져가. 라서 야마다가 떨어졌으니까 야마다 A한테 7표 주고 야마다 B한테 3표 주니까 이 사람은 42표를 갖고 나카무라는 40표를 가져서 야마다 A가 당선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기적의 논리에 기적의 논리. 이게 안분표라고 해서 지금도 통용이 됩니다. 전 세계에서 없는, 유례 없는 극단적인, 요거 재밌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극단적인 사례인데, 한날 1시에 태어나서 이름까지 완전히 똑같은 두 사람이 심지어 학창 시절부터 아는 사이고 심지어 사이도 나빴는데 같은 선거에 같은 지역에 동시에 입후보해요. 후보들 직업이, 그래서 선관위에서 생각할 때 후보들 직업이 각각 빵집 사장과 떡집 사장이니까 앞에 빵집 뭐 홍길동, 떡집 홍길동 이렇게 적으라고 한 거예요. 엎치락뻗치락 하다 딱 한 표 남았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게 극적인 거지. 맨 마지막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이 빵인지 떡인지 모르겠는 그림이 딱 나오면서 홍길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 말도 안 되잖아요. 0.5표씩 나눠가져서 둘 다 공동 당선됐다라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분표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후에도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으나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앉아서 일본 정치 체계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누가 유력하며 그것이 우리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일본의 정치와 선거를 주제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현재 유력 후보들과 지금 현재 선거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오겠습니다. 우리 코린이들이 성공 투자를 위한 기초적인 지식을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큰일 났네.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와, 큰일 났네. 오르는 거 아니야? 너무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게요. 네. 그래도 비트코인이 보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따지자면 삼성전자도 훨씬 더 큰 그런 자산입니다. 네, 오늘 강의도 열정적으로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들었는데요. 사실 근데 정치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일본의 정치 상황, 선거 상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본의 총리가 누가 당선이 되는지가 한국과 일본의 모든 정치부터 시작해서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본의 주인이 누구냐, 일본이 누가 당선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아니면 위험하냐, 그나마 좀 낫느냐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본에 누가 당선되는지 제가 찾아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본 일단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가 내일 모레입니다. 30일인데 스가 총리가 스스로 포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또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자민당에서 총재 선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다면 왜 연임을 포기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의 스가 총리가 저렇게 권력을 놓는 것도 용기예요. 지저분하게 그 끝까지 붙잡고 있다 망신당해서 쫓겨나느니 차라리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해서 이것도 용기긴 한데 코로나 못 막았죠. 올림픽 제대로 치르지 못했죠. 사람들한테 놀림당하죠. 너는 영원한 아베의 구나라는 이제 놀림 받으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던 거고 심지어는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스가도 어차피 국회의원이거든요. 국회의원 자기 지역구에 출마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지역구에 출마하면 지역에 있는 뭐 사무 간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에이 스가 여기 출마하면 나 안 도울래 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죠. 아, 내 운명이 여기서 끝인가 보다.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상황이라면 자민당 내부에서도 좀 잡음이 있었던 상황일 것 같아요. 어떤가요? 스가는 무파벌 정치인입니다. 네. 사실은 원래 일본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파벌이 있고 파벌을 통해서 성장하고 거기를 통해서 지지받아서 총리가 되는 것이 정상인데 아베의 후임자로서 파벌이 없었어요. 지지해 준 데도 없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총리가 빠지면 파벌에서 밀어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파벌이 없다 보니까 뒷받침해 줄 데가 없는 것이죠. 그래 결국은 그 무파벌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는데 물론 스가도 한 번 더 하고 싶었죠. 그래서 9월 초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연임 의지를 보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에서 간사장조차 돕지 않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창피하고 더 이상 권력을 끌고 갈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 파벌이 없다라는 큰 약점이 독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네, 평론가님이 아니셨다면 몰랐을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스가 총리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자민당 내부나 여론은 좀 어떤 상황인가요? 차기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그 개인의 파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사실 언론이라든지 겉에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물 밑에서는 아마 백조 있죠, 백조. 네. 다니는데 막 물밑에서 발갈퀴질 하듯이 엄청나게 많이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하고요.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가 총리한테는 조금 미안한데 새 총리가 이렇게 등장하면은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해서 불출마 선언 이후 자민당의 지지율도 오르고요. 심지어는 일본의 주가도 오르고 있는 스가 총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일본 정권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한 게 헌법 개정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지금 이 일본 평화헌법을 자민당이 개헌을 한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의 개헌 관련된 상황은 어떤가요? 위험합니다. 이미 자민당은 지난 6월 11일 국민투표 개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다수 찬성으로 가결을 했고요. 국민투표 개정안이 그건 3년 만에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앞으로 선거에서 지금 평화헌법을 고치자 자위대를 자위군으로 바꿔서 헌법에 기재하자라는 이것이 아마 이번 선거의 공통의 일종의 자민당에서는 공약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헌법이 만약 그렇게 뒤집어진다, 그렇게 쉽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만 뒤집어진다면 자위대가 자위군으로 바뀌어서 어쩌면 불행하게도 한반도에 미군 대신 진주하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을에 자위대를 바꾸는, 하여튼 헌법을 바꾸는 것이 굉장히 커다란 공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민당이 개헌을 위한 밑밥을 깔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전범국이기 때문에 한국이랑 전 세계에 사과도 하지 않은 이 일본의 군대 자위대가 헌법에 명기가 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야당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일본 하면은 자민당은 이름이 많이 나오고 많이 들었지만 혹시 일본 야당 이름 아세요? 오, 생소한 것 같긴 그쵸. 합니다. 네. 입헌민주당도 있고요, 사회당도 있고요, 사회민주당도 있고요, 공명당도 있고요, 공산당도 있고요. 수도 없이 많은 그리고 무파벌 정당이 아닌 조직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야당들이 다 분열돼 있네. 자민당을 견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때 워낙 지금 심각한 일본으로서는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일본 야당이 서로 묶여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이 자민당에 대해서 정권 교체하자라는 바람이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에는 자민당이 정권을 내줄 거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나 중요한 것은 일본 야당이 야당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일본 망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예전부터 이 일본 제도 중에서 그 여자가 결혼하면 남편의 성을 따라가잖아요. 사실 미국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본은 지금 어떤가요?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네. 제가 최 씨고요. 제 처는 이 씨인데 이 씨인 여자가 우리 집에 저랑 결혼하면서 최 씨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일본은 그래요, 지금. 그게 더군다나 가족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강제상황이라는 겁니다. 예. 네. 문시가 안 될 수 있다니까. 제 성이 바뀌는 예. 상황인 거죠. 그냥 21세기에 맞지 않는다. 뭐 서양은 그렇다 치는데,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이번 선거에 개헌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공약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묘하게 좀 우리나라 일정과 맞물려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가을 총선을 위한 일정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내일 모레 자민당 총재 바뀌고요. 그 사람이 10월 초 4일 날 총리로 취임을 하고 그다음 이게 선거 관련돼서 공고하면서 바로 진행하는데, 그것이 10월 내에 끝날런지 11월 달까지 가서 11월 초에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만간에 총선이 치러진다.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사항은 그렇다면 이제 자민당 총재가 새로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유력한 후보들이 몇 있습니다. 한 명씩 좀 소개를 해주시죠. 지금 사실 나온 사람은 4명인데 네. 4명 중에 유력한 사람은 3사람이고요. 맨 마지막에 거론할까 말까 한 사람은 이름 알리려고 나온 사람이니까.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나오려고 하다가 들어간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사람은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던 사람이에요. 외교적으로는 되게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외교장관 윤병세 장관이었고요. 기시다 외무상이었죠. 이 사람이 이번에 총리하겠다라고 나온 겁니다. 1년 전 스가 총리가 될 때도 이 사람이 나와서 2등 했었거든요. 이 사람 유력합니다. 또 다른 유력한 사람은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이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면 고노다마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었어요. 이 사람이 고노다마가 뭐냐면은 그때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담화를 했던 사람이 이 고노다로의 아버지 고노 요헤이예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고노 요헤이의 아들 고노다로가 되면은 또 우리나라랑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으나 모르는 거예요. 왜? 정치는요, 아버지하고 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카이치 간사장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아베의 지지를 받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세 사람이 가장 유력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지지율도 고노다루가 가장 좀 유력한 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시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 회장과 고노다루 행정개혁 담당상은 많이 알려지긴 했잖아요. 근데 좀 아직까지는 친근한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정치인 보면서 친근함을 느끼면 이상한 거죠. 다들 좀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노다루가 조금 낫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 한국에 귀화하신 모 그 교수님께서는 고노다루가 집권하게 되면 한국과 관계는 좀 다를 것이다라고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셔서 언론에 많이 나왔지만 전 좀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거기서 독인 객인이다. 50보 100보다. 물론 차이는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원래는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도 출마를 하려고 했었는데 뜻을 접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 하려고 하신 거죠? 예. 네. 이 사람 4번 출마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선거를 4번 치른 거지. 네. 그런데 5번째 출마하려니까 주변에서 이제 그만하시죠 해서 제가 뜻을 접었어요. 물론 조건이 안 되니까 그 뜻을 접으면서 고노다루를 지금 지지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것이 해서 과반을 넘게 되면은 그냥 바로 되는 것인데 안 되면은 기시다한테 결선 투표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고 뒤집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요. 가장 문제 인물은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에요. 이 사람이 아베 키즈라고 불립니다. 아베가 키운 사람이고 굉장히 극우적인 성향이에요. 대놓고 막 신사참배하고 그렇다니까요. 이 사람이 되면 정말 다 한국이랑 일본에 전쟁 난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고노다루랑 기시다랑 둘이서 둘이서 붙어서 고노가 과반을 해서 넘어가면은 고노가 그대로 되는 거고 기시다가 과반을 못하게 되면 기시다와 결선 투표까지 간다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번 일본 총선이 참 어려운 가운데 치러지는 총선이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일본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지금 고노다루 행정개혁 장관이 지난 9월 13일 저녁에 이시바 시게루 저 간사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민당의 총재 선거에서 협력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4번 출마해서 선거라고 한다면 굉장히 달인인 이시바 시게루가 그래 5번까지는 너무했지? 나 안 할게 라고 했나 봐요. 그런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그러나 그 다음 자기 파벌에서 나 그만 나간다라고 하고 고노다루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전격적으로 이게 합종 연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1차 투표에서 국회의원표, 당원표 모두 383표씩 반영이 되고 여기서 과반 싸움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만약에 지금 자기가 떨어지고 결선 투표에서 기시다를 지지한다면은 고노는 안 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본 정치인들이 과연 일본 국민들을 위해서 정치를 정말 할 수 있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합종 연행에 따라서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만 움직인다면은 또다시 과거와 같이 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무역 보복, 말도 안 되는 짓을 한다 이거죠. 이게 좀 바뀌기를 저는 좀 기대를 좀 해볼게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준비해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